국민의힘이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어떤 행보에 나설지가 관심입니다. 민주당에선 당권 주자들이 당직자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80조 개정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무리한 추진을 했다며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장 자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뉴스앤파워 인터뷰, 오늘은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과 함께 상임위 재배정을 요구하며 철야 농성을 이어갔던 배경과 교육부 장관 사퇴, 그리고 경찰국 신설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인사 문제와 정책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교육위원회 중계방송으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에 5선의 주호영 의원을 임명하고 비대위를 속전속결로 출범시켰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른 시일 내에 비대위 인선을 마무리하고 전당대회 준비 작업에 착수할 방침인데요. 비대위 출범으로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된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와 전국위를 잇따라 열고 주호영 비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대구 수성을 지역구로 둔 5선의 주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고 개파색이 비교적였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비대위원장으로 낙점됐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다음 주에는 본격 활동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이후 약 2개월간 이어진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전당대회 준비 작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속도전으로 비대위 닻을 올렸지만 당 내홍이 빠르게 수습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비대위 출범으로 자동 해임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 안팎은 물론 이 전 대표 측 인사들도 법적 대응을 만류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주 비대위원장에게 이 대표가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정치하시는 분이고 앞으로 자기 본인의 어떤 정치 진로를 위해서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하는 법적 대응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심에 따라 집권 여당이 지도체제 문제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초유의 상황 속에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이 전 대표의 막판 행보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는 28일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제80조 개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일각에서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한 방탄용 당헌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열린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당헌 개정 문제를 놓고 당권 주자들이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당헌 제80조 개정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당헌 제80조는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당권 주자들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한 방탄용 당헌 개정이라는 일각의 지적 속에 침묵을 이어온 이 후보가 처음으로 당헌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로 인해 야당 탄압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만큼 당헌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당헌 개정 요구가 자신과 상관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냥 기소해놓고 무죄가 되든 말든 이런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 여당의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기소만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반면 박용진 후보는 당원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원을 개정하게 되면 내로남불, 사당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러면서 민심 회복을 통해 내후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도덕적으로 떳떳한 지도부가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민주당이 부정부패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당규조차를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우리 전당대회 중간에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저는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합니다. 강훈식 후보는 당원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개정을 안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만약 개정을 하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해 1심 판결까지 지켜보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당원 개정은 특정인의 유불리를 따져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개정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맞죠. 근데 개정을 한다는 경우에는 그것까지 검찰들의 압박 또는 불필요한 기소를 통해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움직임이 충분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는 게 좋겠다. 당원 제80조를 개정해달라는 민주당 당원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의무 답변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넘긴 상황. 민주당 지도부가 답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권 주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어떤 답변을 내놓더라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어제 사퇴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신 장상윤 차관이 보고에 나섰습니다. 박 장관의 사퇴를 야기한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 논란에 여야 질타가 쏟아졌고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 논란과 관련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지만 후폭풍은 계속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상대로 학제 개편 논란에 대한 책임을 따진 건데 장 차관은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정도였다면서 마치 정책이 확정된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갔다고 해명했지만 여야 모두의 비판을 면하진 못했습니다. 교육부가 너무 이렇게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의 그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내놓고 이걸 언론에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괜한 좀 이렇게 분란과 갈등, 혼란을 좀 초래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여기 차관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여기 교육부 우리 공직자분들이 반성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 5세 입학 정책을 철회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명확한 답변을 오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이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장 차관에게 건넨 쪽지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논란은 확산됐습니다. 쪽지에는 상임위에서 학제 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야당은 차관은 허수아비일 뿐 배후에서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라며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장 차관은 쪽지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의견일 뿐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신이 직접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겨냥했습니다.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에 부정행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검증 시효와 관련해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것을 사실상 짜맞추기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서울대 동기고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죠? 이런 분이 법제처장인 분한테 있는 곳에다가 해석을 의뢰한다는 게 국민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 장 차관은 논란이 많았던 만큼 확실하게 유권 해석을 받아보자는 의도라고 알고 있다며 법제처장 개인이 아니라 법제처에 의뢰한 것이고 특정 인물과 관계없이 대학의 검증 시스템과 판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더 강하게 인적 쇄신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를 마친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바로 그 대상인데요. 민주당은 경찰 수장으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반대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목리를 부리고 있다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전합니다.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의 사퇴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첫 단추에 불과하다는 지적인데 야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박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라인의 무능과 무대책을 더 이상 자시해서는 안 됩니다. 취임 100일이 되도록 회복할 길 없는 인사 대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그 책임을 물어 대통령실부터 전면 교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선 맹공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에게 경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지켜낼 소신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현 정권의 경찰 장악을 우려했고 밀정 특채 의혹을 받는 김순호 경찰국장 임명은 경찰국 설치가 치안본부로의 회기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역시 김순호 국장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이 소신이 명확하지 않다는 애매한 이유로 윤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다가 보고서 채택 없이 윤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이를 빌미로 또다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했으면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의견을 담아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순리라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제대로 된 부적격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소모적인 정쟁과 국정 발목 잡기에 혈안이 된 비상식적 정치행위를 중단하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실은 윤익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는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지난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청년 세대에 과중되는 부담을 줄이는 연금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정권에 상관없이 연금개혁을 추진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며 정부 여당이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연금제도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제를 맡은 윤성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해 노후소득 강화 효과를 봐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보험료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라는 주제로 반성과 혁신 연속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상민 의원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동맹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교섭단체 요건을 기존 20석 이상에서 5석 이상으로 낮춰 여러 정당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적대적 공생 정치를 해오면서 양당의 강령이 정책적 차이가 없을 만큼 국회가 우경화됐다고 지적하면서 승자 독식 의식과 정치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 이사장인 빌 게이츠가 오늘 16일 국회를 방문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납니다. 김 의장과 게이츠 이사장은 국제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어 코로나19와 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와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국회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게이츠 이사장의 국회 방문은 지난 2013년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로 김 의장의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태윤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21대 총선 참패 이후에 1년 2개월 만에 다시 이제 비대위 체제로 이제 돌아왔는데요. 비대위원장이 오선의 주호영 의원이 예상대로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전당대회 이제 개최 시점을 두고 현재 언제쯤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선 차기 당대표를 뽑는 이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두고서
10월 초 아니면 내년 초 크게 두 가지 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10월 초의 경우 이른바 관리형 비대위라고 칭해지는데요. 이 조기에 당대표를 선출해서 혼란스러운 당내 분위기를 안정화시키자는 측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 측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비대위 체제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잠재적 경쟁 상대인 안철수 의원과 대비해서 당심에서 앞선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 조기 전대를 유리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대명, 이재명 의원과의 양강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인지 일찌감치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이 의원을 견제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지층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세밀이라는 공부 모임 행사도 주기적으로 열고 있고 또 내일은 이순신 장군의 그 영화 상영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반면에 오늘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이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개최를 내년 초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와 이 당 혁신 작업을 함께해야 한다는 이른바 혁신형 비대위인데요. 이 김 의원의 주장대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전대를 개최하게 되면 안 의원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당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내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안 의원은 전대 시기와 관련해서 9월, 11월 아니면 내년 1월 같이 전적으로 이 공론화 과정에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면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 의원은 오늘 연금 개혁을 주제로 네 번째 민당정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네. 앞서 말했듯이 당내 지지 기반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관리형 비대위는 10월 초쯤으로 김기현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고 혁신형 비대위는 안철수 의원이 내년쯤으로 이제 전대회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점은 9월, 11월, 내년 1월 등으로 지금 여러 가지 안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 비대위 체제로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제 전환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 수순이 밝게 됐습니다. 아까 그 리포터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로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맞는 건가요? 표현이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가 현재 어떤 게 정확하게 맞는 건가요? 사실상 이 비대위원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만 임명됐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대표 이준석 대표로 칭하는 게 맞고요. 10일 공식 출범한 이후에 자동적으로 이 당대표 권한이 비대위원장으로 가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 대표는 직위가 사라지게 돼서 전 대표라고 부르면 됩니다. 10일 전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맞다는 네, 그런 12일이요. 거죠? 공식 알겠습니다. 출범 날이 12일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법적 대응을 이제 시사한 만큼 법원의 이제 판단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판단에 대해서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아까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당원 당규상 이 즉시 최고위원 지도부가 해산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 이후에 쉽게 말해서 이 대표의 당대표 직위가 그제서야 사라지는 건데요. 네. 지금 조금 전에 SNS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 이 당내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이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는 이 대표직 복귀는 물론 이 친윤계와의 당내 권력 투쟁에서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하지만 법원의 기각이 결정 나오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 대표와 가까운 정미경 최고위원과 한기호 당 사무총장 등이 줄사퇴하면서 사실상 이준석 지도부가 사라진 상황에 더해서 이 비대위 체제 전환까지 법원이 정당성을 부여한 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오는 13일에 이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법원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시나리오를 제시할지 지켜보는 것도 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번에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첫 번째 전국 단위 방송 토론회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당원 80조 개정을 두고 이 논란이 많았었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토론회에서 신경전도 있었다고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후보가 오늘 전국 단위 라디오 방송 보이는 라디오에서 3차 방송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 후보들이 처음 맞붙은 주제는 이 당원 80조 개정 문제를 두고 맞붙었는데요. 앞서 이 후보 지지자들이 청원 게시판에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이 현행 민주당 당원 80조를 개정을 요구하면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이 후보는 오늘 처음 찬성 입장을 냈는데요. 정부 여당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직무 정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 80조 개정 요구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원 80조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같이 이 부정부패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사당화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반박했고 강 후보는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맞다. 만약에 개정한다면 적어도 1심 판결까지 지켜보는 게 맞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냈습니다. 네, 당원 개정을 두고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처음 의견을 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한 이제 파장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또 토론회에서 쟁점이 됐던 주제는 어떤 게 있었나요? 지난 4월에 검수한 바 그 입법 과정에서 민영 배원의 복당 문제도 함께 거론이 됐습니다. 이 박 후보는 이 후보가 민의원 탈당이 이 당의 요청으로 한 일이라고 했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후보는 민의원이 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복당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뒤이어서 박 후보는 곧장 위장 탈당 논란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거다. 또 어렵게 이뤄낸 검찰개혁이 도루묵되는 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특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두 후보가 각을 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이 부회장의 특사 찬성 여론이 높은 것 같다면서 권한이 있는 대통령이 결정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이 후보가 과거에 2017년 대선 당내 경선 때 이 박근혜와 이재용 사면은 절대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 원칙이 흔들린 거냐, 국민 여론에 따라서 달라지면 되는 거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 뜻이라는 이유로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재량에 따라서 대통령이 국민 의사를 존중하는 게 맞다면서 왜곡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강 후보는 또 이 단일화 파트너인 박 후보를 향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24분 질문하는데 나한테는 1분 정도밖에 질문을 안 해서 당황스럽다. 이렇게 하면서 네. 단일화하자면서 이게 배려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은 23일까지 앞으로 5차례나 남았습니다. 네. 이 후보 간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용진 후보가 현재 이제 2위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쫓아가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24분 동안의 주도권 이제 질문에서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질문을 했는데 1분만 질문을 받았더니 강훈식 후보 입장에서 좀 불편한 심리를 서운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군요.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9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폭우에 발목 낀 대통령입니다. 115년 만에 기록적 폭우로 어젯밤 서울과 수도권 곳곳이 물에 잠기는 침수 피해를 입었죠. 하루 동안 4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도로들이 그야말로 물바다가 되고 주택과 상가, 아파트들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 시각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재난대책을 살펴야 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쏟아지는 폭우에 대통령도 자택에서 발이 묶였기 때문인데요. 비 피해가 커지자 윤 대통령은 광화문에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비 피해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 동선을 짜라고 지시했지만 자택에 있는 서초 주변 도로 역시 이렇게 폭우로 침수가 되면서 차량으로 이동이 불가능했던 건데요. 발만 동동 구르던 윤 대통령 헬기 이동도 검토를 했지만 폭우로 인한 안전 문제와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이 예상된다는 경호처의 보고를 받고 결국 포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자택에서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번갈아 통화하고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 보고를 받으면서 밤을 꼬박 지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비가 잦아들고 도로 침수가 일부 해제돼서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중대본 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후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의 대처를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폭우 상황에도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런 긴급한 상황을 우려해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가깝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민주당 한준호 의원도 큰 비 피해가 우려되면 퇴근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윤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중부지방 곳곳을 휩쓸면서 큰 피해를 낸 이번 폭우, 내일까지 최대 300m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다음 주 초까지도 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침수와 붕괴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는 물론이고요. 정치권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한 점검과 대응에 나서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정치톡은 13일 택한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고 주호영 비대위 출범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당 윤리위 징계 결정으로 직무 정지 상태였던 이준석 대표는 임기를 10개월 남겨두고 결국 자동 해임됐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이 대표나 측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준석계로 분류된 인사들이 하나둘 이 대표와 거리두기에 나설 때도 끝까지 당의 비대위 전환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마지막까지 이 대표를 엄호했던 김용태 최고위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지지당원 모임인 국바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측은 1,700명이 넘는 책임당원 소속 인단을 모집해서 법적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명예로운 결말 대신 후회 없는 결말을 선택하겠다고 밝힌 이 대표 역시 또 법적 대응과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지난 7일 밤 SNS엔 기자회견은 8월 13일에 한다라는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장외 정치를 해온 이 대표가 징계 이후 첫 공개 석상에 나서겠다는 13일, 이 날짜를 두고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근데 이제 타이밍이 묘하잖아요. 왜 13일 날 굳이 기자회견 하는가? 뭔가 좀 지켜보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13일이 토요일이고 14일이 일요일이고 15일은 광복절이기 때문에 계속 공휴일이고 제 생각엔 언론의 생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13일 날 사자후를 토해낸 다음에 13, 14, 15 정치적 뉴스가 없는 그 시간대를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로 도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아닌가라고. 저는 13일 날 토요일 날로 기자회견 열겠다는 이 방침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토요일로 했을까?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면 그 평일 날 해야죠. 토요일은 법원에 접수가 안 되는 날이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내일 전국이 결론 보고 수목금 정도의 여론의 동향을 좀 보고 그 이준석 대표 스스로 좀 숨 고르기를 하면서 그리고 토요일쯤에는 제가 희생의 결단을 내리는 그런 기자회견일 수 있다라고 저는 희망을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정치적 사안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온 이준석 대표가 왜 비대위 출범이 확정되고 나흘 뒤 그것도 토요일인 13일에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걸까요?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연휴 동안의 이슈화를 위해서,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은 여론 동향을 살펴 희생의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라고 상반된 해석을 내놨습니다. 자, 이 밖에도 당 안팎에선 오늘 10일 비대위 구성이 완료된 직후 타이밍을 노렸다거나 금요일 윤 대통령 지지율 발표 이후와 17일 취임 100일을 앞둔 시점을 잡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밝힐 날짜로 13일을 선택한 이유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비대위와 소통할 시간을 남겨둔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복귀가 무산된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에서 꺼내들 반격 카드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지금까지 강한학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여야가 지도체제 전환과 전당대회를 놓고 분주한 가운데 각종 이슈를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안규령 상근 부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주요 이슈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한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또 관저공사 수주 의혹과 관련해서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이 이제 100일이 다 돼가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국정조사가 이렇게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다 돼가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까도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저의 경우에는 대통령 부부의 사적 공간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공사가 진행되잖아요. 물론 수의 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대통령실에서 컨트롤이 되지 않는지 이해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공사 역시 마찬가지로 비선 개입이나 사적 계약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문제가 없다면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으니 명백해졌기 때문에 이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에 나서서 국민의 눈으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밖에서 연결을 시도하고 빗소리가 있는데 들리네요. 소리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목소리 좀 크게 이렇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어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격 사퇴를 하면서 윤석열 내각의 첫 낙마 사례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에 대해서 국민 관점에서 점검하고 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대통령실이나 내각의 추가 인적 쇄신, 그 필요성과 범위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네, 박순애 장관의 사퇴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단이 부른 인사 참사의 결과죠. 만취, 음주운전, 논문 표절, 갑질, 아들의 불법 입시 컨설팅 의혹처럼 애초에 부적격 인사였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때부터 그래서 사퇴는 좀 예견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으로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인데요. 임명장을 주면서 박순애 장관에게 야당과 언론의 공격에 고생을 했다고 했는데 이 정도 되면 아직도 언론이나 야당의 공격으로 보시는지 대통령이 송구하던 한마디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보고 있고요. 또 대통령실이나 내각의 인사를 측근 검사들이나 김건희 여사의 사적 인연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나 경찰국 때문에 논란을 빚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 있게 사과하고 전면적인 인적 쇄신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결정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 관련한 현안을 이제 짚어볼까 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이 첫 주말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세론이 뚜렷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당직자 기소 시 직무정지 내용을 담은 당원 80조 개정이 최대의 쟁점으로 이제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민주당 당 내외에서 이 당원 80조 개정에 대한 이 안을 두고 이재명 방탄용, 이재명 사당화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당의 공식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재명 의원 개인만을 위해서 갑자기 논의가 시작된 건 아니고요. 당원 청원 시스템에 글이 올라오면서 이게 주목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 청원이 있기 전에 지난달 말부터 논의에 착수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도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 수사 우려가 나온 게 사실입니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고 또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의 지나친 권력 행사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당헌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마련됐고요. 하지만 이제 당원 청원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좀 이재명 의원 개인 방탄용으로 비치는 것 같은데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은 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비가 많이 오는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전화 연결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기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은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그 폭우로 그
많은 분들의 걱정이 많은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는 잘 지내고 있는데요. 네. 여기저기서 좀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서 오늘 네. 하루 종일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하반기 국회가 이제 정상화된 지 벌써 20일이 다 돼가고 있는데 용 의원께서 이제 출발부터 좀 그 순탄치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이제 상임위 배정 받으셨는데 소수 정당의 상임위 재배정을 촉구를 하면서 열 이틀 동안이나 철야 농성을 이제 벌이셨습니다. 네. 원래 이제 기재위를 희망을 하셨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비인기 상임위로 분류되고 있는 그 기재위인데 여기를 이제 원하는 이유가 이제 어떤 거인지 궁금하고요. 또 아직도 좀 뜻을 접으지 않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제가 그 상임위 재배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면서 이제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제 지나다니시면서 네. 이 행안위가 인기 상임이다. 네. 우리 당에서는 행안위 가고 싶어하는 사람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저도 알죠. 행안위가 인기 상임인 것도 알고 또 저에게 나름대로는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행안위에서도 제가 할 일들이 있죠. 관심사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집시법 문제도 그렇고 최근 오늘 이제 비가 많이 내리기도 했는데 재난과 관련된 이제 국민 안전 문제 같이 제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네. 또 가서 하면 또 잘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속한 정당의 이름이 기본소득당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국민들한테 인당 얼마씩 일괄 지급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의 조세 재정 제도 전반 그리고 경제 정책 전반에 어떤 전환과 혁신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당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인 이 기본소득을 다룰 수 있고 또 조세 재정 경제 전반의 혁신을 다룰 수 있는 상임위가 기재위이기 때문에 기재위에 또 배정을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사실 이제 의원이 한 명뿐인 정당의 의원이어서 그 상임위 배정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이제 상임위 중심주의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저의 의정 활동이 사실 당 활동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 정당에게 상임위 배정이라는 건 그만큼 좀 절박한 문제인데요. 네. 이번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사실 소수 정당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일괄적이고 기계적인 그리고 일방적인 배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좀 항의하면서 소수 정당들의 의정 활동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상임위 배정을 다시 재논의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상임위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나요?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이제 상호간에 양해를 한다면 그럴 네.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사실 그런 논의들을 좀 하다가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그 텔레그램 사건이 금요일에 터지면서 이제 아무것도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렇죠. 일단 이제 예상국회, 결산국회와 또 정기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일단 행안위 업무를 시작을 했고요. 어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계속 논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치권이 어수선하고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논의를 하기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국민의힘이 결국 오늘 주호영 비대위 출범을 하게 됐죠. 그리고 윤 대통령도 어제 업무에 복귀를 해서 또 민생 행보 강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집권 여당과 윤 대통령 뭔가 쇄신을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인데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 동력을 또 확보할 수 있을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수습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네. 단호하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보수 혁신을 바랬던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던 것과는 좀 별개로 지금 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분명하게 권력투쟁입니다. 네. 근데 이 권력투쟁이라는 것은 사실 한쪽이 끝장이 나야 끝나게 되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라고 오늘도 다시 한번 밝혔던데 이게 이제 가처분 신청의 인용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봐서라기보다는 이게 가처분 신청을 하나,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나 사실 이준석 대표에게는 똑같거든요. 다음이 없는 상황은 똑같기 때문에 이제 명예로운 결말이 아니라 후회 없는 결말을 택하겠다라는 것이 좀 그런 의미를 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속하게 전당대회를 치러서 새로운 대표를 선출한다? 그런다고 해서 과연 수습이 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새롭게 뽑힌 대표와
전 대표 간의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사실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당에 대한 그립을 강하게 쥐고 가겠다라는 걸 포기하셔야 되는데 네.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십니다. 그리고 아마 이 텔레그램 사건에서 보듯이 사실 이 권력 투쟁의 핵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그 현실을 알고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좀 볼썽사나운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그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이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 논란이 있었던 정부가 추진했던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로 이제 낮추는 내용의 학제 개편안이 사실상 이제 좀 폐기되는 분위기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원께서는 이제 그 박순애 장관 그 사퇴 전에 정책을 제안할 처지가 못 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가 2살이죠. 네, 맞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특히나 또 이제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박 장관의 사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저희 아들이 딱 21년 5월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학제 개편의 과도기에 들어가는 딱 그 연도에 해당합니다. 네. 제 주변 엄마들도 난리가 났었는데요. 저의 체감상으로는 거의 뭐 100% 반대 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런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일단 이 박 전 장관이 거취 문제를 결론 지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는데요. 사실 박 전 장관이 교육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참 많이 해오셨습니다. 뭐 예를 들면 논문 표절로 권위 있는 두 학술지로부터 투고 금지 중징계를 받았고요. 자녀들은 이제 입시 컨설팅을 통해서 생기부 이제 조작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기부 내용도 보여주기를 거부했었고, 그리고 평범한 교원이라면 교장 교감으로는 승진조차 할 수 없는 음주운전, 만취 음주운전을 했는데 0.01%의 확률을 뚫고 선고유예까지 받아냈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조교들에 대한 상습적인 갑질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되게 황당한 해명들을 많이 늘어났었고요. 도대체 이런 문제가 있는 인사가 어떻게 교육 전문가 명망 있는 자리에 올랐을까 의문스러울 정도였는데요. 하물며 좀 나라의 비전과 또 동시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얽혀있는 교육 관련된 정책들을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그리고 교육 종사자들과 국민들이 이런 자격 미달인 장관과 그리고 황당 인사로 좀 일관하고 있는 대통령의 어떤 주장이나 의견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제안할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결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네, 어제 의원님 소속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쟁점은 역시나 그 경찰국이었는데요. 윤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됐죠. 윤 후보자가 경찰 수장으로서 적절한지 그 여부와 또 함께 경찰국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경찰이 과연 권력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자유로운 조직이었나라고 하면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고 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경찰국 설치는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의 영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국회,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를 패싱하고 이런 식으로 월권을 해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그 절차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좀 좌시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국 설치 역시 이제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같은 것들도 논의가 필요한데, 이 나라를 둘로 갈라놓을 정도로 경찰국을 무리하게 이제 설치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합리적인 개정 방향에 대해서 경찰 스스로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그 인사청문회를 해보니까요. 네. 경찰국 설치를 통해서 민주경찰을 만들 수 있을까가 저의 이제 청문회에 임하는 어떤 의문 혹은 해소되어야 할 과제였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행안부 장관이 이제 대우조선 해양 사태에서 행안부 장관의 함께 이제 따라다니면서 헬기를 타고 다니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이 주재를 했던 그 대책회의에도 참석해서 말 한마디 못했고, 심지어는 제가 그 자리에서 다음번에도 이렇게 위법한 회의를 행안부 장관이 열 경우에 갈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가겠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권의 눈치 보기, 권력의 눈치 보기만을 하고 있는 이 윤희근 후보자가 경찰청장으로 있는 한 경찰국 설치를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좀 저는 내렸고요. 그런 면에서 경찰국 설치와 함께 윤희근 후보자에 대한 지명도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용 의원께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들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2일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최대 이제 50%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근데 당시 이제 용 의원께서 개정안에 이제 반대하는 그 발언을 이제 하셨습니다. 기계적인 유류세 인하 정책이 아니라 이 고유가 이런 상황에서 이득을 봤던 기업에 이른바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관련 법안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법안 발의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함께 공동 발의할 의원님들을 열심히 네. 설득하고 모시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이제 유류세 인하를 저는 한시적으로 정말 고유가 시대에 국민들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작년 1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유류세를 인하해 줌으로써 줄어들게 되는 세수가 기재부 추산으로 한 9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GTX B 노선, C 노선을 다 짚고도 남는 돈이거든요. 네. 이만 엄청난 재원이 드는 이제 일인데 이 효과에 대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제대로 된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조차 없다고 합니다. 벌써 반년이 넘게 지났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유류세를 깎아준 것의 한 40% 정도만 실제로 소비자가에 반영이 된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100원을 깎아주면 100원이 가격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40원 정도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60원은 정유사가 가져가고 있었던 네. 거죠. 그래서 정유사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의 실적을 찍고 있습니다. 내일 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또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업의 어떤 정당한 이윤 추구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외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익에 대해서 정부가 그리고 사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이것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서 조금 더 나은 목적을 위해서 쓰자라는 아이디어들이 네. 이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제 논의가 되고 심지어는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한국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들을 제시하는 몇몇 그 정당들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지난 4월에 이걸 제시를 함으로써 좀 어느 정도 공론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횡재세를 그 9조 원 세금을 깎아줄 것이 아니라 네. 횡재세를 통해서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뭐 화물 노동자라거나 아니면 그 에너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에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막대한 재원을 드리는 것에 비해서 정책 효과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 상황, 이런 특정 시기에 이득을 본 그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횡재세를 물리시겠다는 건데, 그 어느 정도 그 세율 같은 거는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네, 이제 기존의 법인세에 더해서, 네.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께서 석유사업법 18조를 활용해서 부과금을 마련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부과금 같은 방식보다는 그러면 어차피 공급가를 조정하면 똑같은 결과를 만들기 네. 때문에 법인세 부과를 통해서 횡재세를 추진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이 법인세 세율에 추가 세율을 더해서 이제 그 과세하는 것을 좀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석유 채굴 기업에 40% 법인세를 부과하는데 네. 여기에 이번에 고유가 시대에 25%의 초과 이익세를 한시적으로 이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과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한 3, 4조 원 정도의 추가 세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용 의원과 이제 비슷한 입장인 건 이득을 본 기업들이 법인세를 제대로 내야 한다. 이 부분까지는 이제 같은 네.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경제부총리는 횡재세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 의원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횡재세 이게 추진이 가능할까? 그런 이제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네, 이제 보통 많이 나오는 반론 그리고 아마 추경호 부총리가 이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많이 했던 이야기가 손실 볼 때 그러면 보상해 줄 거냐라는 네. 것인데요. 사실 이미 한국에서는 손실이 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을 다음 연도 세금에서 어느 정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외부 효과를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경우에는
이렇게 횡재세처럼 추가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그런 비판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오히려 가장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나 미국 그리고 EU의 많은 국가들에서 이 정책을 이미 추진했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급 위기 그리고 코로나 위기를 틈타서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좀 다시 한번 환수하자는 것이고 이런 기업들이 사실 지금 네. 인플레이션의 어떤 주요한 요인이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와 있는 알겠습니다. 중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감사원이 조만간 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 의원께서는 그 민주당과 공동으로 최재 감사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셨잖아요. 최 감사원장이 사퇴를 주장하는 이유 무엇이고 또 현 정부의 이 감사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정부에서 이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 이유로 탄핵을 하는 것은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를 권고하는 이 결의안에 동의를 했던 건 감사원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함 때문인데요. 사실 감사원은 법률상 독립기구가 아니라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직무상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 건데 네. 국회에 출석해서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한 그 발언도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지만 사실 이 발언이 보여주는 것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조차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감사원이 뭐 하는 곳인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는 사람이 과연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이 사퇴 결의안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상임위 재배정을 요구하면서 농성했던 배경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인사 문제와 정책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기본소득당의 이용혜인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4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집중된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북부엔 현재 호우특보와 함께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모레까지 폭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